저는 상반기 한 2분기 한 중반까지는 금리 상승과 환율의 특히 달러의 강세가 좀 상반기엔 있을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지금 상상하기에 혹은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큰 폭의 금리와 달러의 하락이 하반기에는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뭐 시황제가 찾아 헤맸다는 그 불로장생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욕을 드시면 미국의 서비스 물가 상승이 둔화되는 시점을 한 5월에서 6월 정도로 예상을 하거든요. 연준이 어느 점에서 멈추지 않을지 모른다. 주식도 던지고 채권도 던지네. 그래도 200bp 이상 차이 난다라고 하면 조금은 쫄리지 않나요? 하반기에는 우리나라의 수출이 뭐 좋아진다기보다는 최악을 넘어선다. 네, 연합인포맥스가 준비한 2023 금융시장 전망 컨퍼런스 고금리 시대 대응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습 안 했습니다만은 너무 또 알아서 호응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3부 순서를 맡은 연합뉴스 경제TV 저녁 방송 인포맥스 라이브의 월요일 진행을 맡고 있는 IBK 연금보험의 박정현이고요. 네, 저는 수요일 진행을 맡고 있는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팀장님하고는 둘이 오랜만에 같이 사회를 보는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이 인포맥스 라이브에 쟁쟁한 사회자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저희 두 명이 오늘 사회자로 뽑힌 이유가 뭘까요? 외모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사실 이렇게 딱딱한 분위기인지 모르고 왔는데 본부장님께서 좀 재밌게 진행해라 네네. 라는 의미로 여기 온 것 같고, 퇴근 무렵이고 굉장히 피곤한 시간인데 좀 편안한 내용은 아니지만 편안하게 좀 드시면서 좀 즐기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먹을 게 좀 있나요, 좀 오늘? 예, 뭐 여러분들 좀 드시면서 즐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박 팀장님께서 이제 외모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사실은 저도 뭐 조금 일정 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이제 저희 두 사람을 사회자로 뽑은 이유는 1부, 2부가 좀 딱딱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예, 좀 지루하셨죠? 괜찮습니다. 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예. 3부는 조금 여러분들 이렇게 뭐 재밌는 주제는 아니지만 최대한 저희가 즐기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다시 고개 드는 강달러, 환율과 채권 시장 전망입니다. 정말 재미없는 주제예요. 이거를 어떠한 사회자를 데려다 놔도 재밌게 진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 사회자보다는 이 패널 분들이 충분히 분위기를 살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정말 쟁쟁한 분들 모셨는데요. 제가 일단 소개해드릴 분은 늘 깊이 있고 아주 명쾌한 진단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박석길 JP모건 체이스뱅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참고로 지금 이후에 일정이 계시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막 엄청 떨고 계시는데 이후 일정 괜찮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표 안 냈는데요. 네, 뭐 이왕 늦은 김에 확실하게 늦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소개해 주시죠. 네, 그리고 제 옆에는 올해 연합인포맥스 금융대상에서 베스트 애널리스트 거머쥐신 문홍철 DB금융투자 채권 외환 전략 파트장 나와 계십니다. 참고로 이분은 별명이 채권계의 사파, 수장.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들을 수 있는 얘기 말고 그 안쪽에 우리가 진짜 궁금한 얘기, 그런 것들을 잘 해주시니까요. 오늘 마지막에 Q&A도 있으니까 정말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면 다 질문을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우리은행 트레이닝부 선임연구원 민경원 선임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자, 이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어떤 분께 질문을 드릴지는 저도 모릅니다. 예, 저하고 눈길을 피하시는 분께 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1월 달만 하더라도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가 지금 2월 들어서는 금리도 다시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뭐 시장 분위기가 조금 심상치 않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채권 금리도 상승 추세로 접어든 거 아니냐, 또 환율도 다시 킹달러가 오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일단 제가 좀 지목을 해서 어쨌든 뭐 채권계의 사파, 뭐 사파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내공이 깊으신 우리 문홍철 위원께서 최근에 미국 금리도 그렇고 국내 금리도 저점 대비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를 일시적으로 좀 보시는지, 좀 추세가 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걸로 보시는지요? 그 일시적이다라는 말에 제가 사실은 한 2년 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저희 고객분들이 뭐 기업체 분들도 계시고 이 펀드 매니저 분도 계시는데 이분들에게는 한 달 투자는 거의 이제 장기 투자시고요. 3개월의 시계는 거의 영원에 가까운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제가 이 사람들에게 일시적이다 하면 이분들이 받아들이는 시계가 이제 다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시기를 좀 특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인플레이션 초기에 이번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수 있다라고 썼다가 거의 한 2년 동안 굉장히 오래 살 수 있는 많은 욕을 먹은 적이 있어서 좀 시계를 특정을 드린다면 저는 상반기 한 2분기 한 중반까지는 금리 상승과 환율의 특히 달러의 강세가 좀 상반기엔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하반기에는 지금 상상하기에 혹은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큰 폭의 금리와 달러의 하락이 하반기에는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뭐 시황제가 찾아 헤맸다는 그 불로장생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욕을 드시면 우리 문홍철 의원 많이 이제 거의 100세 넘게 사실 것 같은 분위기인데 뭐 2분기 중반 오늘 좀 질렀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저희 그 요즘 AI가 굉장히 화두지 않습니까? 네. 제일 먼저 교체될 직업으로 이 저희 같은 애널리스트가 지목되고 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AI가 해줄 수 있는 거 말고 AI가 절대 못하는 거는 아마도 이 욕을 먹는 거 아닐까? 왜냐하면 AI한테 욕하면은 그렇게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타격감이 별로죠.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해서 네. 욕을 먹더라도 좀 제대로 먹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더 좀 분위기를 돋구기 위해서 똑같은 질문을 한 분께 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뭐 최근에 이 금리하고 이 달러 환율하고 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홍철 의원께서는 한 2분기 중반까지는 조금 금리 상승가 좀 이어질 것 같다. 이제 그 시계열을 일시적이라고 보시는 거를 한 분기 정도 보신 것 같아요. 우리 민경원 수석 연구원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작하기 전에 사회자분들께서 오늘 안 싸우면 집에 못 갈 줄 알아라라고 하셨는데 아쉽게도 환율 전망에 대한 뷰는 저희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당초에 1월에 환율이 빠졌을 때 저희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할 거다라고 내다보는 뷰를 내놨었고 이제 문홍철 위원님이 2년간 드셨던 욕을 이제 점잖게 그때 많이 먹었죠. 제정신이냐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연준 금리 인하 베팅에 대한 후과를 지금 금융시장이 두들겨 맞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달러 강세 분위기는 당분간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저희는 한 표를 던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물가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의 서비스 물가 상승이 둔화되는 시점을 한 5월에서 6월 정도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는 이제 문홍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리와 달러가 동반해서 하반기엔 하락할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나. 달러와 금리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그렇게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뷰가 똑같네요. 이거 피해가네요. 우리 박재영 팀장님께 날카로운 질문을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싸움 좀 붙여보세요. 좀. 질문엔 없는 건데 그러면 지금 채권 시장은 엄청 급등했지 않습니까? 근데 달러 인덱스는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거든요. 금리가 급등하면서 달러도 급등했었고
최근에 이제 금리가 급락했다가 다시 급등하는 과정. 지금 뭐 2년물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넘어섰는데 달러 인덱스는 아직 그 뭐 고점까지의 갭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번엔 우리 박석길 이코노미스트께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아무래도 저는 이코노미스트다 보니까 여기서 제일 재미없는 캐릭터를 담당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또 이코노미스트가 재미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레벨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회사의 메인 몸이라 저희 그 퍼블리시된 이코노믹 뷰에만 항상 좀 그 베이스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조금 더 다른 뷰를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연초에 모두 다 생각을 했었듯이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대략 뭐 연중에는 좀 마무리가 되면 이제 강달러 추세 그리고 금리 추세도 하반기에는 좀 일단락 될 것이다라는 뷰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저희도 베이스라인 뷰에서는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연준 금리 인상 기조를 5.25%에서 멈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고 지금 다가오는 3월 FOMC에서도 50bp보다 25bp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 큰 틀에서는 베이스라인 뷰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말하는 리스크 시나리오가 이제 문제인데요. 리스크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연준이 어느 점에서 멈추지 않을지 모른다.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해서 마치 이제 끓는 솥에 이제 개구리를 넣고 끓여 죽을 때까지 점점 더 온도를 올리더라도 계속 온도를 올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거의 확률을 이제 보통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테일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 이콘팀에서 생각하는 확률 분포는 사실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를 테일 리스크라고 부르기 조금 민망한 정도의 큰 확률을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그런 리스크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지금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제 강달러 트렌드라든지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대략 상반기 정도 되면은 다 해결이 되고 하반기는 모두 다 행복한 시절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데에는 상당한 리스크가 좀 같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요. 맨 처음 이제 질문 주신 그 달러 인덱스가 그래도 아직은 좀 낮은 수준에서 전고점 대비 낮은 수준에서 있다. 이제 이코노미스트로서 이제 하기 좀 어려운 말인데 뭐 일부 생각을 해보면 달라진 환경에 대한 이제 시장의 적응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저희가 작년 상황에서 미국 페드 연준 금리가 뭐 5% 정도 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모두 다 글로벌 하드 크래시 이럴 생각을 했을 텐데 사실은 지금 시장도 많이 적응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박재영 팀장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 금리 오른 거 비해서는 달러가 좀 덜 강한 것 같다. 네, 바로 그 그런 얘기죠. 말씀이신 네. 거죠?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작년과는 좀 다른 게 작년 대비해서는 현재 우리가 달러 가치를 볼 때 결국 그 상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리라는 건 국가 하나만 보면 돼요. 가령 미국 금리다. 그럼 이제 미국의 경제 상황, 물가 이것만 보면 되는데 이 달러 가치라는 걸 볼 때는 반드시 그 반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를 측정하려면 반드시 유로로 측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러 가치를 볼 때 미국만 보면 안 되고 미국 외에 특히 유럽의 유로화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같이 봐야 되는데 요즘 올해 들어서는 그리고 작년 말부터 유럽 중앙은행도 아주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이 그러면 유럽도 유로가 세지고 달러도 물론 긴축하니까 달러도 세지겠지만 상대적으로 유럽도 긴축하기 때문에 달러는 결국 그러한 과정에서 금리 오르는 것 대비해서는 유럽도 같이 세지니까 달러도 좀 상대적으로 강세폭이 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요소가 올해 좀 작용하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 안 했는데 이렇게 그냥 얘기하시는 거 너무 환영합니다. 두 분도 저희 그냥 뭐 생각하지 마시고 툭툭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민경원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합 인포맥스 금융 대상 외환 파트의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수상하셨거든요. 그 소개 안 했죠 아까? 죄송합니다. 네. 저도 몰라가지고요. 네. 그래서 또 이 금융 대상 이 또 외환 파트의 베스트 애널리스트 수상하셨으니까 그럼 또 제가 또 날카로운 질문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사실 뭐 원달러 환율이 1,440원 갔다가 한 1,220원 갔다가 지금 2월 들어서는 다시 또 환율이 좀 빠르게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신흥국 내에서 최근에 원화 가치의 절하율이 거의 뭐 넘버 1, 2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혹시 뚜렷한 좀 이유를 좀 찾고 계시는지, 그리고 향후에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이 통화 가치의 약세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는 환경으로 보시는지 그 부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환율 급등에 대해서는 당국의 평가가 두 개로 나뉘고 있죠. 원화 강세에 대한 조정이었다. 연초에 달러원 환율이 1210원대까지 빠진 거에 대한 이제 반등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고, 상단 쪽으로의 쏠림 현상이 있다라는 두 가지 진단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 둘 다 모두가 적용이 됐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작년 연말 그리고 올해 연초 팬데믹 3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달러를 쟁여놨던 수출업체들의 달러 매도가 좀 굉장히 거셌었고요. 근데 통상 저희가 연말에는 외환 시장에 마찰적 요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북클로징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그만 거래량으로도 변동성을 굉장히 확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환율이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연초에 이제 레벨이 낮아졌잖아요. 그럼 수입업체들 입장에서는 1,350원에 사야 됐던 달러를 1,200원대에 살 수 있는 거면 땡큐죠. 그래서 이제 저가 매수세가 따라 붙었고, 거기서 바닥이 확인되다 보니까 수출업체 뒤에서 조심스럽게 따라가고 있던 이제 쇼플레이어들이 포지션을 되감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 포지션 청산 같은 이슈들 때문에 반등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와 저희 딜러들은 1280원 전후 레벨까지는 제가 지지난주 인포맥스 라이브 가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조정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정 가치로의 귀환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1300원 레벨은 어때? 라고 물어보면 저희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오버슈팅이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원화라는 통화가 사실은 자본시장 개방도가 굉장히 높은 통화고, 다른 아시아 신흥국 통화들 대비해서 상하단이 막혀 있지는 않거든요. 상한가 하한가 개념 외환시장에서 들어보신 적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항상 위험 통화로서 하이베타 통화니까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이 익숙한 통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오버슈팅이 어느 정도 발생해서 환율이 급등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신흥국 통화에서 가장 두 번째로 낙폭이 크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련의 과정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대외 환경도 사실은 안 좋았었죠. 연준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이 청산됐고요. 중국 리오프닝 트레이드에 대한 기대값도 이제 시장에서는 선반영 다 했으니까 성적표 들고 와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럼 당연히 위안화 환율이 약세로 가는 과정에서 이제 아시아 통화의 큰 형님인 위안화가 약세로 가는데, 원화 혼자 그 분위기를 비켜나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환율 레벨이 이제 저희 당초 예상보다는 훨씬 빠르게 올라갔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뒤에 질문했던, 그래서 이러한 상대적인 약세가 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그 답변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이 질문을 최근에 세미나를 가면 가장 많이 받는데 정말 답변을 하기가 힘들어요. 당장 오늘도 대기업 세미나를 갔는데 가기 전까지 외환시장을 쳐다보고 있으면 뭔가 자꾸 무겁게 눌리거든요. 그래서 세미나 가서 이제 막 설명하죠. 작년 가을과 같은 환율 급등은 없을 거다. 강달러긴 하지만 적정 수준의 이제 완만한 상승 정도일 거야라고 하면은 누가 막아줄 건데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뭐 수출업체들도 달러를 많이 쟁여두고 있고, 우리나라 중공업체들도 달러가 너무 많다, 안 팔고 있을 뿐이지 지금 뭐 달러를 복대에 가득 채우고 있다라는 표현을 제가 쓰거든요. 저거 살이 아니라 셀룰라이트가 아니라 달러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달러 수급적인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상단이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 약세 기조가 오버슈팅이라는 변수를 감안한다면 저희가 1320원까지는 1차 저항선을 열어두고 있는데, 뭐 작년처럼 1400원 이상의 스카이로켓팅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그런 수준의 환율 급등을 재현되기는 어렵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환율 급등 관련해서 많이들 좀 우려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 고객분들도 그렇고. 그럴 때 제가 그분들을 겁주는 얘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안심시킬 수 있는 얘기를 하나 하는데, 겁줄 수 있는 얘기는 아까 첫 번째 세션에서 이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었지 않습니까? 미국의 부채 한도에 의해서 2011년에 미국이 신용 등급이 강등됐고, 그 불똥이 이제 유럽으로 튀면서 유럽 재정 위기를 트리거시킨 과거의 사건이 이제 있었거든요. 정작 문제를 미국이 일으켰지만 달러는 강해졌습니다. 해당 시기에. 아마 올해 있는 이 부채 한도 협상도 상당한 리스크로, 저는 적어도 현재 바이든 정부와 이 공화당의 좀 강경파들이 협상을 쉽게 하지 못할 가능성이 좀 있다. 적어도 그 리스크가 30% 이상은 된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환율이 급등할 리스크가 또 있겠죠. 그 리스크는 분명히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럼 누가 막아줄 거냐? 지금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외화 자산이 원화로 치면 한 350조 정도 이제 되는데요. 그 해당 포지션에 대한 대략 15% 정도의 선물한 매도를 할 수 있도록 한도를 열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50조에 15% 하면은 상당한 물량이 선물한 매도, 지금 이 물량을 거의 쓰고 있지 않는, 즉 해지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돼서는 국민연금이 좀 막을 수는 있다. 그 정도로 좀 저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박석길 이코노미스트께서 너무 조용히 계셔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쉽게 안 잡혀서 지금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5% 기준금리가 뭐 6%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한은은 경기 침체 걱정을 하면서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약간 이제 엇갈리는 정책 방향들, 이게 경제에 어떤 타격을 좀 줄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금리 차가 뭐 200bp가 벌어진다 이랬을 경우에 뭐 외국인의 자금 이탈 이런 것들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우선 한은도 경기를 위해서 이제 금리를 동결했다기보다는 이제 물가를 여전히 계속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다만 근데 그게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좀 주목해야 될 지점은 한미 간의 그 노동시장 상황이 좀 차별화가 있다라는 점이 있는데요.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대부분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 노동시장 참여율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수준을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노동 공급의 이런 이제 그 제한적인 노동 공급 때문에라도 이제 임금 상승 추세가 앞으로도 상당히 강하게 유지가 될 것 같다라는 이제 걱정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그것이 또 기준금리 상황에도 좀 영향을 미쳤고,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노동시장 참여율이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 떨어질 기미는 잘 없습니다. 뭐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한참 이제 길어지겠지만, 이런 차이들에 좀 주목을 해본다면 같이 물가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지만 그 정도의 차이가 있으므로 일부 금리 차가 조금 더 벌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여건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제 각국이 한미 간의 각자의 이제 인플레이션 상황에 따라서 금리 결정을 하였고 한미 간의 금리 차를 벌리는 방향으로 된다면 뭐 통화에는 이제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인 게 분명하므로 일부 원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그 금리 차가 더 많이 벌어진다면. 하지만 이제 그 통화 가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금리 차라고 하는 거는 아주 작은 부분 중에 하나이고, 뭐 만약에 이제 금리 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뭐 흔히 말하는 아주 강한 강달러 추세를 가져올 수 있는 이제 그런 뉴스들도 같이 발생을 한다면 어느 정도 좀 통화가 좀 급격하게 약세로 가는 이제 그런 상황도 상정해 볼 수는 있겠으나 하지만 이제 이거는 금리차 때문에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다른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라는 거에서는 여전히 답변을 못 하시죠. 뭐 150bp, 200bp 이 정도 넘어가면 뭐 환율이 급등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은 지금 못 하시죠. 그거는 그렇죠. 누구도 못 하시는 답변일 그래서 것 같고요. 네. 문홍철 파트장님께 욕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뭐 2분기 중반도 딱 찍어주셨는데 우리 문홍철 파트장은 이제 저랑 이제 방송도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단순히 이 금리차 때문에 이제 자금이 빠져나가는 건 아니다. 그 나라의 이제 경제나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이제 자금이 움직이는 거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래도 200bp 이상 차이 난다라고 하면 조금은 쫄리지 않나요? 그 어떤 남자들이 모여서 우리는 왜 여자들에게 인기가 없을까라고 자기들끼리 열심히 논쟁에 붙었습니다. 네, 그 결과 그들은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근육을 열심히 키웠죠. 연애를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근육질의 찐따가 될 뿐입니다. 즉 우리가 외국인 투자자한테 물어봐야죠. 당신들이
금리 차가 몇 퍼센트 정도 나면 돈 뺄 거예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정작 뉴스를 봐도 그런 기사는 없더라고요. 즉 저는 인포맥스에 계신 기사분이 반성하십시오. 그 해외 펀드 매니저들한테 가서 한미 금리 차 몇 퍼센트면 당신은 돈을 뺄 겁니까? 라는 기사를 부디 써달라고 정말 요청을 하고 싶은데 너무 답답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해외 펀드 매니저한테 당신은 금리 차가 몇 프로 되면은 돈 뺄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자기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대요. 앞으로도 영원히 관심이 없을 거라고 합니다. 왜냐고 했더니 자기가 한국에 투자하는 이유는 한국의 기업들이 건전하고 수출을 잘하고 돈을 잘 벌고 미래에 성장성이 있냐 이거에 관심이 있지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든 말든 자기한텐 아무런 관심사항이 안 돼. 단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건 무섭다. 매우. 따라서 보통 연준이 금리를 올릴 때 금리차가 역전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리차 역전을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들을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남자분들의 운동을 열심히 하는 상황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고 그것보다는 직접 그들에게 여자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싫어요? 좀 수술을 하시든지 옷을 잘 입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금리차는 중요한데 연준의 금리가 중요하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출 실적이 중요하지. 금리차 그 자체가 그렇게 절대적이진 않다. 그렇게 설명드립니다. 저는 박석길 의원님께 좀 추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이코노미스트니까 조금 저도 아는 척하는 차원에서 경제학에 보면은 우리가 삼위일체 불가론이라는 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독자적인 통화 정책과 자본의 자유화와 또 외환시장의 안정성 세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라는 걸로 이제 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텐데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갑자기 자본 자유화 정책을 뭐 폐기할 수는 없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상수라고 본다면 결국은 이제 셋 중에 두 가지만 달성한다고 하면 자본 자유화는 이제 고정 상수로 보고 그러면 이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독자적인 통화 정책과 자본의 외환시장의 안정성 그 둘 중에 하나에 이제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코너에 몰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 보시기에 만약에 하느니 이런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된다면 그래도 어느 쪽에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상황하고 지금하고도 좀 다를 것 같습니다.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기업들의 그 대외 대차대조표상 미스매치도 있었을 수 있고 그리고 급격한 환율 변동에 따른 급격한 뭐 환차손이라든지 아니면 뭐 리퀴디티 그 관리에 좀 유동성 관리에 문제가 된다든지 하는 거에 대한 그 걱정은 수준이 조금 더 높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 만약에 20년간 기업들의 그 실제 이제 대차 대조표를 보면 좀 많이 이제 균형이 맞춰졌고요. 뭐 기업들 자신도 이제 해외 자산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라면은 예전에 비해서 그 환율의 변동보다는 이제 국내 경기 그리고 독자적인 통화 정책에 조금 더 무게추가 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은행의 그 의사소통을 했던 지금 최근 몇 번의 그 의사소통들을 보면 환율이 이제 절하가 된다든지 했을 때 이게 통화 정책에 미치는 효과는 사실 이제 수입 물가를 통한 좀 간접적인 경로 중에 하나이고 물론 이제 환율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국내 물가가 이제 통화 정책의 좀 그 대응 포커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좀 독자적인 통화 정책 쪽에 좀 더 무게를 실는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개인적인 얘기 잘 안 해주셔가지고 여쭤봤는데요. 자, 그러면 다시 또 제가 좀 두 분께 한번 좀 동시에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문홍철 의원은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외국인들이 채권을 많이 팔고 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국은행도 리포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재정거래 유인의 축소를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외환시장에 대한 구조들을 좀 아시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환율의 방향성이라든가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이 차익거래 유인, 재정거래 유인도 조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 문홍철 의원님은 채권 쪽 보시고 우리 민성원 의원님은 또 외환시장 보시니까 두 분이 보시기에 이 최근에 외국인들의 채권 매도세의 원인을 이 재정거래 유인의 축소가 어느 정도 좀 차지했다고 보시는지, 그거랑 향후에 다시 또 외국인들의 이런 매도세가 이어질지 아니면 다시 또 유입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뀔 수 있을지, 그 질문 좀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 금통위에서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 한은 총재님의 답변이 제 생각과는 좀 달랐습니다. 이제 한은 총재를 이제 디스합니다, 여러분. 요거 이제 꼭 기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예, 녹화 다 되고 있습니다. 네. 이왕 사파로 가는 거 계속 하겠습니다. 당시 이제 한국은행에서의 분석은 좀 중장기 투자자들이 나갔다. 그럼 겁나잖아요. 게다가 교과서에는 주식보다도 채권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저는 생각이 정반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주식 자금이 외환에 훨씬 중요하고요. 채권을 보면 오히려 판단을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재정 거래라는 것은 롱숏을 같이 하거든요. 즉 외환 시장에서 롱숏을 같이 하기 때문에 환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재정 거래로 들어온 외국인은 환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선현물을 동시에 거래하기 때문에 롱숏으로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롱숏을 1000조로 해봐야 코스피가 움직일까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재정 거래 1000조 해봐야 외환 시장의 방향성을 영향을 주지 않고요. 단 현 선물 간의 그 스프레드에만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채권 시장의 투자자들의 외국인들의 거의 70%를 저희는 재정 거래로 보고 있어요. 70%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따라서 이 사람들이 채권 시장의 움직임이 외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주 미미합니다. 굉장히 의외의 영향이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보험사가 해외 투자 많이 한다고 하는데 다 환해지 하고서 하는 거기 때문에 외환 시장 영향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볼 때 차라리 주식을 보세요. 주식의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이 외환 시장의 채권보다는 10배 이상 영향이 큽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국은행에서 얘기했던 거랑 정반대로 최근에 외국인들의 특히 1월 사실 작년 한 11월부터 시작되는데 11, 12 특히 1월이 어마어마한 외국인의 재정거래 청산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많이 먹고서 나간 거예요. 많이 먹고서 그 외국인들의 청산은 환율에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롱숏 했던 거 들어온 거를 다시 숏롱해서 빠져나간 거기 때문에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재정거래, 특히 채권 자금은 교과서에는 중요하다고 나오지만 전혀 중요하지 전혀라는 말 쓰면 안 될 것 같고요. 조금 중요한데 주식이 훨씬 중요하다. 그렇게 설명드립니다. 아니 그거 말고 이제 의견을 주셔야지. 예. 아, 피해가지 마시고. 네,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네. 그 재정거래 매력도는 현재 저희가 달러채와 원화채 간의 이제 상대 매력도로 계산을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매력도는 최근에 다시 회귀해서 거의 똔똔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외국인 입장에서 먹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즉 향후에 외국인들은 계속 기존에 형성했던 재정거래 포지션이 지금 다 청산했죠. 왜냐면 다 먹었으니까. 앞으로 더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청산해요. 그럼 앞으로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안 들어올 겁니다. 단 중장기 투자자들은 꾸준히 매입을 하는데 얘네들은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그냥 꾸준히 사요. 꾸준히. 그래서 별로 시장에 영향이 외환 시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쪽 채권 시장 쪽은 별로 안 보셔도 된다. 물론 뉴스에는 많이 나올 거예요. 한국은행에서도 뭐라고 얘기할 건데 제가 감히 얘기하지만 별로 채권 쪽 자금은 볼 필요가 없다. 주식을 보세요. 주식이 훨씬 중요합니다. 네, 민성원 의원. 네, 앞에서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첨언을 할 게 있을까 싶기는 한데 일단 저희도 기본적으로 환율을 분석할 때 보는 자금 플로우의 메커니즘은 주식 자금 쪽이 맞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외국인 자금이 얼마가 들어오는지를 보기보다는 통화가 이제 달러 원이면 달러랑 원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우리나라, 즉 달러 원화로 표시된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을 비교하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저처럼 데일리 시황을 써서 하루 벌어먹는 하루살이들 같은 경우는 그날 이제 외국인 자금이 언제 들어오고 얼마나 들어올 건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희가 흔히 커피 타임이라고 부르는 시간대에 외국계 자금들이 이제 달러를 매도하는 케이스도 많이 보이고 장중에 그러다 보니까 주식 자금이 중요하다라는 문홍철 위원님 말씀은 저도 굉장히 크게 동의를 하는데 이제
채권 쪽 자금에 대해서 조금만 다른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당연히 채권 투자자들은 안전 투자자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환 리스크를 테이킹할 리가 없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안전 투자자라는 타이틀 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름표 떼야죠. 환 리스크를 이미 테이킹을 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환해지를 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채권 시장의 자금 유출이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해외 투자는 외환 시장 자체, 현물 시장에는 임팩트가 없는 게 저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다른 문제가 있죠. 저희가 해석이 안 될 때 늘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2016년 연초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그때 당시에 이제 2015년 12월에 연준이 금리 올리고 중국 상해 증시 3,000포인트 찍고 꼬꾸라지고 뭐 신흥국 경기 경착륙이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많이 흔들렸지만 그때 달러 환율이 1,245원까지 급등했던 배경에는 이런 요인도 있었습니다. 일부 외국계 자산운용사가 우리나라 원화채를 대거 매도할 거다, 매도했다라는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그 자금 플로우 자체가 우리나라 시장에 큰 임팩트를 주진 않았을 겁니다. 실제 유동성 유출이라는 형태로는 영향이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시장 참가자들에게 이런 시그널을 줬죠. 야, 외국인 다 도망간다. 주식도 던지고 채권도 던지네. 한국 금융시장 어떡하냐, 망하겠네. 이런 공포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게 된다면 당연히 실질적인 자금 플로우에서의 영향이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달러 환율에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재정거래 유인 이제 본 질문을 돌아서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 이제 현선 스프레드, 저희가 스왑 포인트라고 부르는 친구는 마이너스 거의 30원까지 근접을 해서 그 환해지 비용 자체는 외국인에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하지만 앞서 문홍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국인 투자자는 뭘 두려워한다고요? 연준 금리 인상을요. 달러를 조달하는 비용이 올라가 버리면 그때부터 그 달러를 조달해 와서 우리나라 원화채 산 다음에 여러분 환해지 할게요 했을 때 떨어지는 무위험 차익거래 수익률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더 올릴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과연 외국인 투자자가 차익거래 유인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대규모 자금을 거래를 할지는 저는 여전히 미지수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채권시장에 재정거래 유인이 유입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 연구원님의 말씀을 듣고 저의 전망을 좀 수정하겠습니다. 갑자기요? 제가 아까 천조가 롱숏으로 들어오는 것이 시장영향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민 연구원 말씀처럼 빠져나가게 되면 분명히 심리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거기에 또 편승하시려는 분이 또 계시기 때문에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조금 수명이 제가 봤을 때 한 10년 정도 단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요, 이런 유연한 사고 좋은 거죠. 네. 오히려 욕을 먹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을까요? 예, 뭐. 네.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에 왜 채권을 안 샀나 그런 생각, 채권 금리가 막 떨어지는 걸 보면서, 그리고 작년에 왜 달러를 안 샀나, 작년에 달러가 막 급등하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투자자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채권 금리가 워낙 많이 올랐고 환에 대한 변동성도 또 커져서 투자를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이 있으실 텐데 거기에 대한 투자 전략을 한 분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길 이코노미스트부터 한번 좀 이렇게 돌아와 볼까요? 이코노미스트가 말씀드리는 투자 전략 잘 듣고 싶어 하시지 않는데요. 한 가지 말을 그냥 한 가지 포인트 좀 펀더멘털한 뷰에서 말씀을 드리면 불확실성이 높아져 있다는 상황은 하방 리스크도 크고 상방 리스크도 크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만큼 시장이 내가 생각했던 베이스라인 대비 바뀌는 폭이 꽤 크므로 그 중심점을 좀 잘 잡고 좀 플렉서블하게 좀 상황에 대해서 대응하는 전략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그냥 원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이제 마켓 그 전략가 분들께서 좀 더 자세히 말씀 주실 것 같습니다. 네, 민현님. 옆에 채권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외환만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저희도 외환 투자 관련해서 문의를 굉장히 많이 받는데 저는 다 손대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연초까지 이 상하방 변동성을 단 한 명의 트레이더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저희 부서에 10년 넘게 금리 트레이딩만 하던 분도 계시는데 제가 옆에 가서 경험해봤어요? 라고 했더니 속된 말로 사라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 얘기를 그대로 할 수는 없죠. 화가 잔뜩 나 계셔가지고
지금 저희가 걱정하는 건 상방 변동성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하방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수출업체들 지금 가지고 있는 달러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안 풀죠. 왜요? 환율 더 올라갈 것 같아서요. 지금 이 상황에서 환율 섣불리 팔았다가 나중에 환율 더 올라가면 그거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매도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게 어느 한순간에 1점 공격으로 나오면 뚫릴 겁니다. 그럼 하방 변동성이 또 커지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하락할 거냐 보기도 어렵죠. 왜냐하면 빠지면 땡큐인 수입업체겠다라는 말을 제가 처음에 드렸었는데 이 매도 주체가 워낙 물량이 크고 강력하기 때문에 언제 이 물량들이 나올지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점. 그게 이제 변동성을 만드는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저희 먼저 사과를 할게요. 형들 미안해. 저희 트레이딩부에 있는 딜러 형들도 매일매일 곡소리 내고 있습니다. 환율만 쳐다보는 형들이 그럴 정도면 일반인 입장에서는 너무 높은 변동성은 내가 저걸 한번 올라타 볼까 하면은 잘못하면 저 멀리까지 날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러한 변동성 하에서는 외환시장에 대한 투자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판단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얘기를 들으면 개인들은 엄청 사고 싶은 마음이 최근 2차 전지 종목들을 못 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서 저는 PB가 아니고요. 트레이딩부에서 수출입 업체를 전문으로 환해질 컨설팅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잘못 사시면은 잠깐만요. 굉장히 크니까 이렇게 하면은 나 사실은 제일 죄송한 말씀인데 보수적으로 투자해라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미국 출장을 갔다 와가지고 달러화가 남았어요. 여러분 몰입되실 거예요. 제 지갑에 지금 달러화가 한 500불 정도 있어요. 그거 언제 환전하는 게 좋을까요? 2주 전에 제가 인포맥스 나와서 얘기했었거든요. 네. 1320원 1차 저항이니까 잘 보셔라. 네. 거기서 오버슈팅해도 1350원인데 운이 좋았죠. 이 컨퍼런스를 위한 라이브였던 것 같은데 1320원에 걸리고 내려왔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요. 저는 5월 달에 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자, 우리 이제 채권 전략 들어봐야죠. 네. 미국 재무부의 통장이 앵꼬가 나는 날은 대략 5월 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 시기가 넘어가면 이자 지급이 불가능한 시기가 올 수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2011년과 비슷한 부채 한도와 관련된 시끄러운 사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시기는 아마 달러가 좀 강세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거고 저는 해당 시기가 어떻게 넘어갈지는 모르겠으나 하반기에는 우리나라의 수출이 좋아진다기보다는 최악을 넘어선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 상태에 대해서 아주 좋게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아마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얘기도 서서히 좀 이를 수도 있겠지만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연준의 금리 인하 얘기 나온다면 당연히 달러가 약해지겠죠. 따라서 5월 달이 가장 최적의 달러 매도 포지션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요. 채권 전망을 해달라고. 채권 쪽 말씀드리자면 지금 한 달 단위로 사람들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변동성이 높아지는 국면이라는 건데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도대체 2월 달에 이렇게 달러가 세지고 금리가 오를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 얘기는 죄송합니다. 저는 알았는데 제가 1월 중순에 달러 강세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보고서를 낸 적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1월 달에 굉장히 미국의 날씨가 아주 좋았습니다. 저도 지금 오늘 걸어오면서 날씨가 따뜻해져서 아주 기분이 좋아서 좀 사 먹고 싶더라고요. 따뜻하면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나게 돼 있고 특히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지방 정부에서 주정부죠. 상당한 세금 환급을 해주면서 엄청난 소비가 늘면서 이것이 소비 증가 그리고 사람들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를 좀 덜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덜 떨어지게 만든 영향이 있는 것. 그리고 특히 고용 지표 같은 경우가 1월 달에 그 계절 조정치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데 기술적 효과에 의해서 상당히 크게 좋게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2월 달에 발표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걱정스러워서 금리가 오르고 달러가 강해졌던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로 결론이 났겠죠.
1월 달의 지표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숫자를 보시면 12월까지의 숫자하고 1월까지의 숫자가 1월 달 나온 숫자가 달라요. 12월까지는 계속 좀 안 좋아지다가 갑자기 1월 달에 확 좋아졌는데 이러면 보통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는 2분기 정도부터는 이러한 노이즈가 제거된 지표가 나오고 최적의 달러 매도 시점 아까 말씀드린 5월 그리고 금리는 저는 뭐 지금부터 충분히 사도 괜찮지 않겠나 그럼 말씀드립니다. 역시 또 제가 그 답변의 명확성을 위해서 제가 아까 500불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5월 달에 이제 달러 매도하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지금 3월 초니까 5월 달까지는 한 2달, 3달 정도 있는데 네, 그 500불 가지고 미국 채권을 좀 투자를 해봐도 될까요? 장기물 추천드립니다. 장기물. 네, ETF, TLT는 20년짜리죠. 네. 그건 좀 기니까 네. 그보다 조금 짧은 10년 만기로 네. 투자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500불 가지고 열심히 한번 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세 분 모두께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써 연합인포맥스가 준비한 2023 금융시장 전망 컨퍼런스 고금리 시대 대응 전략은 모두 순서가 끝이 났고요. 1부, 2부, 3부 중에서도 아마도 3부가 최고였지 않나라는 자평과 함께 이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세계 시장이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굉장히 시의적절한 논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각계각층의 많은 전문가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셔서요. 그 가치가 매우 배가 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쉽습니다만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 경제TV 언제나 성원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내년에도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할까요?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